안녕하세요. 예, 책이 나왔습니다. 그죠? 기본서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인문 실제 자료 가지고 했던 그 다음부터 계속 할 건데요. 아무래도 11월, 12월에는 어떤 인문 과정이라서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는 이제 수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단 3, 4월 정도 가면 아주 이제 심도 깊은 심화 과정에서 이제 얘기를 다 많이 할 건데, 오히려 11월, 12월 달에 수업하는 내용이요, 출제되는 부분의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10%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심화 과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금 하는 내용들을 더 자세히 공부를 반복하면요, 점수가 어느 정도 기본은 갑니다. 기본. 근데 고득점 하려면 3, 4월, 5, 6월 계속 이제 듣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책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책의 내용을 잠깐 볼게요. 이제 여러분 기본서 받은 게 표지가 다 똑같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가끔 책을, 엉뚱한 책을 들고 오기도 해요. 과목 선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 앞에서 5장을 넘기면, 요 표가 있습니다. 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시험 안내라고도 출제 경향 빈도표 및 수험 대책 돼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모든 기본서는 이 표가 있습니다. 그럼 이 표를 왜 봐야 되는지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실제 100점짜리 공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60점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대로 지금 우리 파트가 3가지잖아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중개실무인데, 자, 보시는 대로 공인중개사법이 제일 많이 출제되죠. 그죠? 작년에도 이제 올해 이제 25문제가 나왔는데, 예전에 30문제씩 나온 적도 꽤 있어요. 그럼 거의 4분의 3을 공사법에서 내는데, 자, 그 중에서도 지금 책을 잘 보시면, 거기 개업공사, 중개업의 경영이란 파트하고, 개업공사의 의무와 책임 있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지도, 감독 및 각종 규제에 되어 있죠. 기본이 이렇게 3파트를 합치면 15문제고요. 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2번째 가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자체가 4, 5문제예요. 그리고 중개 실무 넘어가면 그 끝에서 2번째 있는 부동산 거래 관련 실무법, 이게 이제 3문제잖아요. 그럼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많은 목차 중에서 중개사법의 3가지,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1가지, 거기다가 중개 실무에서 1가지, 이 5개 부분을 하면요, 몇 점 받습니까? 이러잖아요. 이게 거의 50점 받아요. 거의. 그럼 여기서 10점만 더하면 60점인데? 그럼 어떤 분이 이러죠? 선생님, 요 5개만 열심히 할까요? 그래. 3, 4월까지는 이것만 해도 돼요. 왜? 다른 과목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떤 분들은 합격을 하러 왔는지 학문을 하러 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냥 줄기차게 다 해요. 부동산 공법이나 민법이나 개론이나 공시세법 전부 다 해요. 그냥. 근데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머리에 그 양을 다 집어넣을 역량이 안 돼요. 이건 어느 천재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요, 이제부터 선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기본서 나왔잖아요. 그럼 나오면 가장 먼저 출제가 가장 많이 된 곳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별하셔야 돼. 그럼 출제가 가장 많이 된 것을 1번. 그죠? 근데 출제가 다 비슷해. 파트별로 보니까 비슷해. 그럼 어떡하지? 본인한테 쉬운 거 2번째예요. 출제가 이 파트도 4문제, 이 파트도 4문제, 이쪽 파트도 4문제를 쭉 똑같으면요,
본인한테 쉬운 거 선택하시면 돼요. 이제 그러는 작업을 하는 게 11월, 12월이에요. 근데 다 어려워. 양은 비슷해. 내용은 다 어려워. 그럼 어떻게 선택하냐? 그럼 분량이 작은 거. 세 번째. 그죠? 난이도가 비슷해. 근데 출제 빈도도 비슷해. 그럼 제일 작은 양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쭉 목차를 보고요. 선별해서 공부하셔야 돼. 이래야 나중에 3, 4월 가면요. 점수가 빨리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점수가 올라가는데 보세요. 이렇게 돼서 이제 60점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10월 달쯤 이래 되는데 보통 60에서 65 사이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수험생이 55에서 65 사이 이때가 제일 많아요. 시험 치러 가는 날 보면 나는 70 받을 건데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근데 55 받는 사람도 시험 치러 가죠. 운 좋으면 2개 맞추면. 근데 40, 35 나오는 사람은 시험장 안 와요. 아예 안 와요. 그 출석률이 70%밖에 안 돼. 원서 내놓고 출석률이 70%밖에 안 돼. 응시율이. 그 응시생들 중에서 10%나 15%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점수가 제일 많은데 보세요. 그럼 이때 그죠? 이제 3, 4월쯤 가가지고 이게 50점이 나오면 공부할 이제 자신감이 생겨요. 계속 해나가면 점수가 나오니까. 근데 모든 분야를 다 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공부를 다 해. 그냥 1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전부 다 해. 그럼요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요. 처음에 점수가 되게 더뎌요. 왜?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물론 끝까지 하면 이게 이제 올라가는 그래프는 되는데 이때를 못 버텨요. 노다지 시험 치면 나는 35점 40점이야. 그럼 여기 똑같이 50점 받는 사람하고 35점 받는 사람이 학원을 같이 다니겠어요? 그냥 포기한다니까. 포기. 이때는 아예. 왜? 4개월을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이 과목은 나하고 안 맞는 데가 없다. 안 맞는 게 아니고 공부를 잘못하신 거예요. 우리는 100점짜리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책을 받으셨으니까 어떻게 공부할지를 잘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는 방법은 앞에 써놨어요. 이렇게 출제 경향 빈도 표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세요 하는 거죠. 오늘 그 부분의 일부를 이제 수업 진도를 나가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다음에 이거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잘 읽어보시고 그다음 넘어갑니다. 뭐 목차는 이제 순서를 쭉 이제 써놨지만은 뭐 수업하는 진도대로 가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저하고 원래 어디까지 수업을 했냐면요. 그게 결격 사유 앞에까지 수업을 해서 오늘 원래 진도는 이제 정확하게는 54페이지예요. 지난주에 3시간 동안 수업했던 것 잠시 10분 동안에 복습 한번 볼게요. 지난주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용어정의입니다. 용어정의.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 취득한 사람이 뭐예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데 개업공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개사법에서 개설 등록한 자예요. 그죠? 공인중개사가 개업한 사람이 아니고 등록한 사람이에요. 또 우리가 소속공사는 누굽니까? 하면요. 개업공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사에게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럼 개공한테 소속된 사람 중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은 소공이라고 없는 사람은 중개보조원이에요. 사람의 호칭이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중개라는 용어하고요. 중개업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중개는 두 사람 사이에 즉 거래 당사자라죠. 중개 대상물인 부동산을 계약하도록 알선 도와주는 것이 중개예요. 근데 이걸 돈을 받고 계속하면요. 중개업이 돼요. 그래서 등록을 안 한 사람은 중개는 가능한데 중개업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처벌해요.
자, 요게 용어증이고, 그다음 중개대상물이 법제 3조인데,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자재네요. 중개대상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꼭 나옵니다. 난이도는 쉽습니다. 요 파트는 공부를 대충 해도 수험생들이 웬만하면 맞춥니다. 그래서 뭐 혼자 문제 풀고 막 복습하고 일 안 해도요. 모의고사 몇 번만 치도 맞추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중개대상물은 거저 맞춘다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 법제 4조부터 넘어가면 이제 시험제도 있었죠. 국토교통부 안에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정책심의위원회는 이제 자격취득이나 시험 제도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뭐 구성이라든지 심의 의결 내용 같은 것들은 나중에 암기 좀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시험제도는 시험 시행기관, 그럼 시험을 주최하는 사람은 시도지사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인데 이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요, 1회부터 36회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시도지사가 늘 했죠.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했는데 합격했다면요, 국장이 자격증 줘요. 근데 지금 자격증은 시도지사의 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식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국장이 해본 적은 없어요. 이제 시도지사가 이제 일단 자격증 교부한다 보시면 되는데, 합격자 이제 발표하잖아요. 그럼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합니다. 시험 과목이나 또 합격자 선정이나 이런 것도 조문에 다 있는데 한 번도 출제한 적 없어요. 왜? 학원에 오시는 분들이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시험 과목이 1차 2과목, 2차 3과목, 뭐 실제 과락 40점, 평균 60점, 이게 조문에 다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내진 않아요. 자, 그 다음 우리 자격증 빌려주면 안 되죠. 빌려 써도 안 되죠. 대하는 거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 또 없는 사람이 사칭해도 안 되죠. 요 사람들은 전부 다 걸렸다면 1년 징역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벌칙 조항에서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자격증 따고 나면 등록해야 중개하잖아요. 등록 기준 지난주 했어요. 그럼 등록할 때 왜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셔야 돼요. 첫 번째는 실무 교육 받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사무소는요, 우리 항상 먼저 선확보입니다. 내가 등록받고 사무소 얻는 게 아니고 사무소를 얻어놓고 등록 신청하는 거예요. 자, 법인을 조심해야 돼. 법인은 등록 기준이 좀 복잡했죠. 법인은 상법상 회사이거나, 그죠? 협동조합이라야 됩니다. 자본금이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이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법에서 딱 정해진 업무밖에 못 합니다. 오늘 그 경험할 겁니다. 법제 14조 넘어갈 거니까. 그 다음에 사람의 요건요. 법인의 대표자는 공사라 해야 되죠.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이 있는데, 임원 사원은 전부 3분의 1이 공사라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제가 개념을 말씀드릴 때,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임원이란 단어와 사원이라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이거 직원 아니에요. 그 임원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이사. 사원은 한명회사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쓰는 이제 생활 용어가 법률 용어하고 다른 거 조심해야 돼요. 밖에서는 뭐 이거 직원들을 사원이라 부르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회사의 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원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통칭해서 사원이라는데, 우리 법에서는 임원급을 여기 사원이라 표현해요. 무한책임사원. 그리고 법인은 등록할 때 역시 이제 대표자를 포함해서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 받으셔야 되고,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등록 신청하면 등록 통지는 7일 이내 해주고요. 또 등록 통지를 받으면 손해배상 책임에 의한 보증 설정을 한 다음에 등록증을 받아서 업무를 개시하는 거예요. 지난주 여기까지 했어요. 그죠? 3시간 수업하는 건요, 10분 만에 복습할 줄 알아야 돼. 아니, 앞으로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요, 여러분 이 책이 이제 공부 다 하잖아요. 하루에 한 과목 돼요. 지금 챙겼을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6일이면 돼요. 지금은 뭐 몇 달 걸려서 하잖아요. 뭐 2개월, 3개월 걸려서 이제 하는데 나중에 10월 달 이제 실제 시험 칠 때쯤 가면 대부분 그래요. 뭐 수험생들 와가지고 이제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어제 뭐 공부했노? 민법. 어디 했는데? 다 했지. 보통 하루에 한 과목 정도를 진도를 나갈 정도가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시험장 가서 전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기억력 문제는 어떤 분들은 뭐 나이 탓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뭐 술, 담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술, 담배 엄청 하는 분도 합격하고요. 애 5 낳은 아줌마도 합격하고 막 74세 된 아저씨도 합격하고 14살 문 애도 합격하고 막 이런다니까. 핑계야, 핑계. 떨어지면 핑계가 많죠. 핑계 대지 말고. 떨어질 핑계를 대지 마세요. 본인 노력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데. 자, 그럼 오늘 진도 한번 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자, 등록의 결격 사유인데, 매년 한 문제 정도 출제합니다. 뭐 20회부터 36회까지 매년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결격 사유라는 단어부터 한번 어쨌든 11월, 12월에는 이제 단어가 가장 중요하니까. 보세요. 한자 용어지만 자격에 결함이 있다 이 뜻이죠. 그럼 자격에 결함이 있다? 무엇을 하는데 결함이 있냐 그죠? 무슨 결함일까요? 중개업을 하는데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목은 등록의 결격 사유죠. 그럼 법제 10조의 제목만 이렇게 쓴 거지. 엄밀히 따지면요, 이거 없어도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결격 사유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예 등록을 할 수가 없고요. 심지어 우리 소공 있죠? 소속공사 될 수도 없고요. 거기다가 자격증 없는 직원, 중개보조원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럼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말은요, 중개사무소 자체 근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이게 근무가 안 되는 사람을 정했을까? 우리 중개업이 굉장히 중요한 업이기 때문이죠. 중개업은 내 재산도 아니고 타인의 재산을 다루는 업무죠. 잘못하면 뭐 임차인이나 매수인들은 전 재산이에요, 그죠? 우리 서민들은 집 하나가 전 재산이잖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재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업을 잘못하면 이제 매수 대금이나 임대 보증금 다 날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중개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총 11가지가 있어요. 그 11가지에서 5개가 시험에 나와요. 오지스 다행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할 건 뭐냐면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요 사람 고르는 거예요. 그럼 요거 이제 문제에서는 표현이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는 사람 고르세요. 그럼 결격 사유자죠. 소속공사가 될 수 있는 사람 고르세요.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을 고르셔야 돼요. 문제 패턴은 늘 그래 나와요. 그게 11가지가 있어요, 11가지. 그럼 여기서는 이때 요 실제 결격 사유가 무슨 뜻인지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내요. 그럼 글자 뜻만 알아서 뭐 어때요? 의미 안 봐도 돼.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결격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큰 제목 2번 가보세요. 등록의 결격 사유인데. 자, 여러분들 요 파트 공부할 때요, 지금 괄호 제목들이 쭉 있죠. 그 밑에 해설이 쭉 있잖아요. 실제 우리 시험에 이거 해설 안 나와요. 무슨 말 알죠? 그럼 해설은 요 사람, 즉 괄호에 나왔는 이 결격 사유자 있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설명을 물어보는 문제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럼 혹시 궁금하면 설명을 읽어보긴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괄호 제목에 나와 있는 사람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제목만 보고 막 11가지 다 외우면 됩니까? 그래도 돼요. 그럼 한 문제 맞춰요. 무슨 뜻인지 알죠? 왜냐하면 조문에 있는 내용을 약간 변형해서 내거나 아니면 조문의 내용을 조금 이제 이렇게 틀리게 내면 문제가 되는 거지, 설명을 틀리게 내고 하진 않는다고요.
그럼 첫 번째 보세요. 자, 미성년자 나오죠? 우리나라 미성년자는 나이가 몇 살이죠? 만 19세 미만이에요. 민법에 나와 있죠?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그 미성년자는 중개가 안 돼요. 이러면 끝이에요. 미성년자 안 되는구나. 왜 안 될까요? 자, 민법에서는 얘를 제한 능력자를 하는데, 그러면 미성년자는 자기 재산도 못 다루죠. 법으로. 지거도 법률 행위 안 되잖아요. 계약이 안 돼요. 근데 남의 거를 실제 계약을 시킨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재산도 못 다루는 사람한테 남의 재산을 맡길 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미성년자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자, 피한정 후견인 2번 제목이에요. 또 피성년 후견인 돼 있습니다. 자, 글자뜻부터 설명드릴게요. 한정적으로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성년이지만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 미성년자는 원래 후견인이 있어야 돼요.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정적으로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 성년이지만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들은 후견인이 왜 필요할까요? 옛날에 후견인들을 법정 대리인이라 불렀잖아요. 왜 필요할까요?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럼 한정적으로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은 뭔데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 그럼 성년이지만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은 뭘까요? 완전히 미친 사람. 이렇게 말하면 돼요. 민법상의 표현을 몰라도 돼. 실제 이게 질병, 노령, 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사무 처리력이 실제 부족하거나 이래 나온단 말이야. 그거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 그럼 이 사람이 뭔지 물어보는 시험에 안 내요. 요 글자가 나오면 어때요? 중개가 안 되는구나. 근데 이제 글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세 사람은요, 민법에서도 배워요. 이 사람들은 제한능력자라 불러요. 제한능력자. 뭐를 제한합니까? 하면요, 법률 행위를 못하도록 제한해놨어. 자기의 재산을 못 다루게 한 거죠. 근데 요게 이제 한 가지 아시거든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정신이 오락가락하거나 미쳤다고 해서 중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80 먹었는데 치매 걸린 할머니 중개 될까 안 될까?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요, 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법원에서 다 심판이 계실 때, 그럼 법원에서 선고 받아야 그때부터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표현하고 후견인 대리인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나옵니다. 지문에서는. 자, 세 번째 보면요.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래 돼 있죠. 파산 선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들어봤을 건데요. 이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원에서 파산 선고 받으면 그때부터는 채무 금액을 고르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놓으신 게요. 파산 선고 받으면 빚 안 갚아도 된다더라. 전부 거짓말이에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파산 선고 받으면 10년 동안에 빚 독촉은 안 받습니다. 왜? 법원이 나의 권리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요. 그럼 파산 선고 받으면 이거 내 권리를 누가 다 가져갑니까? 하면요, 법원이 가져갑니다. 그럼 법원이 경제권, 생활권, 이주권 모든 권리를 법원이 갖고 있어요. 그 법원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법원이 니 집 가서 일해라 하면 일해야지. 월급 누가 타요? 법원이 타요. 그 법원이 타가지고 채권자들한테 채무 금액을 고르게 나눠줍니다. 이 절차가 10년 갑니다. 그게 파산 절차예요.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도저히 내가 돈을 벌 능력이 안 돼가지고 면책 결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변호사 좀 좋은 사람 만나면 짧게 하고 이제 끝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파산 선고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누가 가집니까? 법원이 가져가요. 그럼 보세요. 자신의 재산도 못 다루고 모든 권리가 없는 사람한테 중개업을 시킨다 말이 안 되죠. 그 파산 선고는 중개가 안 돼요. 근데 보세요. 복권이 뭐예요?
토요일 되면 로또 복권 사죠. 그 복권 아니에요? 권리가 회복돼야 된다 이거지. 그럼 복권되지 아니한 자니까 자 법원에서 복권 결정을 받았어. 그럼 이때부터 어때요? 중개되는 거죠. 그럼 요건 시험에 나오면요. 복권 됐냐 안 됐냐 이래 나와요. 시험에는. 그럼 복권 되지 아니한 자 중개반대. 복권 된 자 중개대. 그러니까 결격사유 문제는 이게 물어보는 부분은 굉장히 단순해요. 결격사유자이냐 아니냐 물어보니까. 자, 근데 요 네 사람은요. 자신의 재산을 전혀 다룰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재산도 다루지 마라. 되는 거죠. 자, 근데 네 번째부터는요. 이제 수형자가 나옵니다. 수형자가 뭡니까? 형을 선고받은 사람. 속된 말로 전부 이제 전과자들이에요. 근데 범죄자들한테 여러분 돈을 맡길 수는 없죠. 그래서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잘 보면요. 네 번째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돼 있습니다. 자, 밑에 해설이 엄청 많은데 몰라도 돼요.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전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요. 수험생들한테 책을 쓰신 분들이 막 형법을 공부하라고 써놨는데 형법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용어만 이해하시면 돼요. 금고 이상이 뭡니까 하면요. 자, 우리나라는 형법에 따라서 죄를 지으면 형벌을 가하죠. 이 우리나라 9대 형벌이거든요. 그럼 제일 무거운 게 뭘까요? 우리나라 아직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사형. 두 번째가 징역이에요. 세 번째가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래 됩니다. 9가지.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금고 이상 하니까 요거 사형, 징역, 금고형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여러분이요, 뭐 징역 1년 살았다, 징역 2년 살았다, 아무것도 안 갔지만 사형 다음이 징역이에요. 그죠? 요즘 사형수들은 사형 받아도 집행 안 하잖아요. 안 죽이고 그냥 교도소 계속 가둬 놓잖아요. 구치소에. 그럼 결국은 그 사람도 무기징역 받은 거랑 거의 똑같은 효과죠. 그러니까 징역이라는 게 우리나라는요, 어마어마한 형벌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금고형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금고 이상하니까 사형, 징역, 금고받은 사람인데 집행한다 돼 있잖아요. 그럼 사형 선고받은 사람 집행하면 어떻게 돼요? 죽었지 니는. 그럼 죽었으니까 중개에 팔 일은 없잖아요. 그럼 징역이나 금고받은 사람들은 집행한다는 뜻은요, 구치소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징역과 금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징역형은 구치소에 들어가서 강제 노동을 해야 돼요. 정력을 징수합니다. 금고는 가만히 가둔다 뜻이에요. 그럼 구치소 안에 어때요? 감방에다가 가만히 놓습니다. 강제 노동하지 않는 게 금고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경제사범이나 정치사범들은 그러면 가만히 가둬놓고 금고형 맞습니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아니면 뉴스에서 뭐 경제사범에 정치사범 들어가면 금고형이라는 보셨어요? 전부 징역이잖아요. 강제노동 시켜요, 다. 그럼 금고는 누굽니까? 주로 때리는 게 간첩, 사이코패스, 이데올로기 이상한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금고형이에요. 왜? 다른 사람하고 격리시켜야 되는 사람. 이게 금고형이에요. 그럼 웬만하면 징역이죠. 징역. 그럼 어떤 분들이 지금 TV 뉴스 같은 데 보면요, 거기 뭐 정치사범들 지금 다 들어가가지고 막 재판하고 난리치는데 그 인간들은 강제노동 합니까? 이런 물어봐요. 징역을 받아야 강제노동 하지. 그 사람들은 아직 유치장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죠? 유치장에 있을 때는 그냥 가둬놓습니다. 일단 재판 끝날 때까지는. 항소하면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형을 완전히 선고받은 사람.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금고 이상 나오면 어때요? 교도소 들어갔구나. 근데 집행 종료됐대요. 뭐예요?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출소했죠. 그럼 출소하면 바로 중개됩니까? 아니에요. 몇 년 지나야 돼? 3년.
왜 3년을 지나게 했을까요? 사회 적응하라고. 사회 적응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집행면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집행면제가 가장 대표적인 게 특별사면이에요. 특별사면 받았다 하고 이제 유세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광복절 특사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예전에 영화에도 있었어. 광복절 특사. 그럼 지금 가장 빠른 날이 왜 우리 성탄절 있잖아요. 성탄절 특사 또 나옵니다. 근데 요즘은요, 특별사면이 옛날에는 막 특별사면 되면 몇 명을 특별사면 했다고 막 뉴스에도 알려가 난리 치거든요. 근데 요즘 조용하죠. 그럼 특별사면 없어졌나? 아니에요. 늘 집행을 해요. 특별사면 합니다. 근데 일부러 안 떠들어요. 범죄자 풀어줬다는 게 국민들한테는 정서상 안 좋거든. 근데 해마다 이제 어때요? 경축일 날 특별사면 합니다. 그게 뭐예요? 집행면제예요. 그러면 3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2년을 복역하다가 특별사면 받았죠? 그럼 바로 풀려나. 무슨 말 알죠? 그러면 이 사람도 어쨌든 같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몇 년 지나야 돼? 3년 지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3년 지났나 안 지났나 보면 돼요.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고 2년이 지난 경우 이래 돼 있죠. 근데 요 연수를요, 여기 앞에다가 쓸 수도 있어. 2년 전에. 무슨 말 알죠? 2년 전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자. 아직 멀었죠? 네, 이제 그렇게 나와. 어쨌든 요거는 3년 카운트 잘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조문이 역시 금고 이상입니다. 그럼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2년이 지난지 아니한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세요. 금고 이상은 방금 배웠어요. 징역형이나 금고형이죠. 집행도 방금 배웠죠. 구치소 가는 거 잘했잖아요. 그럼 유예는 뭐예요? 보류했다. 그러면 징역형을 받았는데 구치소 가는 것 보류했대요. 왜? 징역형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구치소 안 보내고 보류한대요. 왜?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는 거예요. 이건 판사님의 재량이에요. 검사도 변호사도 아니고요. 판사님의 재량이에요. 형법상으로는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을 자가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어서 5년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다. 이래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제가 만약에 배가 고파서 여기 1층에 빵집 있는 거 아시죠? 들어가서 빵을 몽땅 훔쳐서 도망갔어요. 도망가다 잡혔어요. 잡히면 절도죄잖아요. 형법상 절도죄는 3년의 징역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변호사가 있어서 이제 실제 뭐 국선 변호사라도 이제 있으니까 검사는 이놈은 도둑놈입니다. 그죠? 징역 1년 보내주세요 하고 막 구형을 했어. 근데 변호사가 또 변론을 해주죠. 이 사람은 초범입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도 막 불쌍해. 근데 판사님이 불쌍하다고 이 사람을 너 무죄다 판결할 수 있느냐? 절대 안 돼요. 유죄는 유죄일 뿐이에요. 그럼 판사님 만약에 불쌍하다고 무죄 때리면요, 판사 다음날 모가지예요. 판사도 죄를 뒤집을 권한은 없어요. 그럼 유죄는 유죄야. 징역형을 선고하긴 해야 돼 지금 당장. 근데 교도소는 안 보내고 싶어. 그게 뭐예요? 집행유예 제도예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뭐 우리 시험에서 가끔 제가 한 번씩 나오는데요. 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2년 선고받은 자 나옵니다. 유예기간이 형 선고보다는 훨씬 길어요. 반성하는 기간이 훨씬 길다고요. 이게 짧으면 안 돼요. 그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은 사람은 몇 년이 지나야 중개할 수 있을까요? 4년 지나야 돼요. 그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란 뜻은 뭘까요? 너는 교도소 가서 1년 살아야 되는데 집에 돌아가서
2년 동안 반성하면 없었던 걸로 해줄게. 그럼 징역 1년 살고 나서 2년이 아니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떤 분들은 막 징역 1년, 1 플러스 2 하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무조건 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집행유예 2년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징역 1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집행유예가 종료되고도 몇 년? 2년 지나야 이 사람은 4년 지나면 중개돼요. 4년 지나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검고 이상의 수용자들,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에서도 꽤나 중범죄라고 표현해요. 그럼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니까 중개업을 바로 할 수는 없다. 사회에 적응하는 기간을 충분히 둔 다음에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뜻은 아시겠죠? 그 개념. 그래서 이제 검고 이상의 수용자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6페이지 보면요. 6번부터는 행정처분 받은 사람입니다. 행정처분. 그럼 행정처분은 누가 하느냐면요. 행정관청에서 해요. 제가 지난주에 이거 수업할 때 말씀드렸는데, 관청. 이거 사람이다, 청사다. 사람이랬죠. 행정관청에서 내리는 처분을 행정처분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자격증 갖고 있다가 자격증 빌려줬는데 들켰죠? 근데 자격증 누가 줘요? 시도지사가 주죠. 그럼 자격 취소도 누가 할까요? 시도지사가 해요. 그럼 시도지사가 행정관청이에요. 그럼 만약에 자격증을 갖고 있다가 자격 취소당했습니다 하면요. 이 사람 3년 동안 중개 못해요. 근데 지난주 배운 거 자격 취소당한 사람들 시험 응시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우리 시험 못 치는 사람이 딱 둘 있어요. 자격 취소되고 3년 지나지 않은 자고 시험에 부정한 행위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딱 두 사람이에요. 그 외에는 누구나 시험을 다 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자격 취소된 사람은 3년 동안 중개사무소 근무도 안 되지만 3년 동안 시험도 못 쳐요. 그럼 이 사람들 볼게요. 교도소 있는 사람, 미성년자, 미친 사람, 파산선고 받은 사람, 시험 칠 수 있다 없다? 우리 미성년자 시험 못 치나요? 내 수험생에 최연소 합격생 14세 있다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시험은 다 칠 수 있다고. 심지어 우리나라는요, 교도소에서도 공사 합격생이 40명이 넘게 나와, 매년. 대단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 교도소 안에 있으면 뭐 공부할 시간 많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공부할 시간 10분의 1도 안 돼요. 왜 검고형 없댔잖아. 전부 다 징역형 했잖아요. 그럼 징역형 받은 사람들은 강제 노동하죠. 주 40시간 일을 해요. 그 10시 되면 소등해야 돼. 공부할 시간 없어요. 기껏 해봐야 주말밖에 없어. 근데 한 해에 40몇 명씩 이렇게 합격생이 나와요. 구치소 안에서 심취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뭐 동영상 볼까? 그런 거 없어요. 오로지 책 가지고 독학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떨어지면 우사야, 이거는. 이 사람들 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돼, 이제는. 그죠? 네. 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 칠 수 있다, 없다? 아, 있다니까. 그럼 결격 사유자 중에서 시험을 못 치는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예요? 자격 취소된 사람이에요. 그럼 자격 취소되면요, 중개사무소에 근무도 3년 못 하지만 3년 동안 아예 시험도 못 쳐요. 이거는. 요 사람 때문에 이 사람 자주 나옵니다. 시험 응시 못하는 사람, 요 조건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는 8번을 먼저 볼게요. 우리 개공이 중개업 하다가요, 위반했어. 그럼 공인회사는 자격증 가진 사람이고 개공은 등록한 사람이죠. 그럼 자격 취소, 등록 취소. 근데 등록 취소가 되더라도요, 3년 동안 중개 못해요. 자격증은 살아있죠,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래 생각하시면 돼. 아하, 취소 처분은 아예 3년을 못하게 하는구나. 취소 처분은 3년이구나. 왜? 취소가 우리 행정처분에서는 제일 무거워요. 제일 무거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자, 7번하고 9번하고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럼 7번은
자격정지입니다. 자, 9번은 업무정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제 상법에서는요, 이제 밖에 나가면 영업정지란 말 많이 들었죠? 영업정지. 그 영업정지를요,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업정지. 근데, 그럼 왜 영업정지를 안 하고 이래 부릅니까? 없냐? 이게 영업정지는요, 실제 대부분의 처분이 장소에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사람한테 실제 부과해요. 그래서 이 업무 내용이 다른 거예요.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술집을 해. 유흥업소 하는데 미성년자 고용해서 이제 하다가 들켰어요. 그럼 영업정지 6개월 먹었어요. 그럼 거기 다른 사람이 와서 술집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6개월 동안 무조건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보세요. 내가 중개하다가요. 업무정지 6개월 받았어. 그럼 제가 이제 업무정지 받고 나서 어때요? 뭐 월세 나가니까 폐업하고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개공이 들어와서 중개된다 안 된다? 돼요. 우린 장소에 아예 하잖아요. 사람한테 하기죠. 그러니까 상법상 영업정지랑 우리 업무정지랑 약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용어를 따로 쓰는 거예요. 그럼 정지를 하나만 두면 되지. 왜 또 두 개입니까? 없냐? 사람에 따라 달라요. 자, 우리 소공이 받는 실제 정지 처분이 뭐냐면요. 자격정지예요. 자격증 있는 사람이니까 자격정지야. 그럼 개공 등록한 사람이죠. 그럼 개공이 받는 행정처분은 뭡니까? 업무정지야. 그럼 내용은 똑같은데 용어만 다른 거예요. 그럼 소공이 업무하다 위반했습니다 하면 뭐 받아요? 자격정지. 개공이 업무하다가 위반했습니다 하면요? 업무정지야. 똑같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기간이 자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합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전부 다 6개월 범위, 최대가 6개월까지예요. 그 이상은 못하게 돼 있죠. 물론 기간을 정하죠. 그럼 제가 만약에 자 내가요 중개를 했어. 그럼 중개하고 나서 우리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해야 되는데 작성 안 해서 귀찮아가지고 너끼리 적으라 막. 만적으면 지금 뭐 받아요? 업무정지예요. 무슨 말 알죠? 근데 소공이 지가 매매계약서나 거래계약서를 적었을 때 본인이 도장 찍어야 되거든요. 아이 귀찮아 도장 안 찍었어. 이름 안 쓰고. 그럼 뭐 받아요? 자격정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이제 등록관청에서 이제 개공한테 어때요? 업무정지할 때 무조건 6일 되는 거 아니고 기간을 정했어. 너 보니까 위반이 조금 가볍긴 하네. 너 업무정지 2개월이 했나? 그럼 2개월 쉬면 돼요. 그럼 이건 한번 보세요. 자격정지 받은 소공이 이 사무소를 그만뒀어요. 그걸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 하거든요. 이러면 중개업대가 다른 데 가서? 절대 안 돼요. 우리 사람한테 안 됐잖아. 그럼 얘는 6개월 동안 무조건 지구석에 있어야 돼. 지구석 하니까 좀 그런데. 그럼 개공이 업무 정지받았는데 에이 월세 나가서 폐업해버렸어. 그럼 폐업하고 다른 사무소 취직해야 되겠다.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아무리 고용관계가 종료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정지 처분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요, 정지 기간 동안은 절대 중개할 수 없다 돼 있어요. 정지 기간 동안. 자, 요거 이제 최근에 나왔을 때 정답 케이스 한번 볼게요. 자격 정지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요, 내년에, 여러분 시험 치잖아요. 그럼 2026년 10월 25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고르세요. 시험 칠 때 날짜 나오면요, 무조건 시험날 기준으로 해서 시험 치거든요. 법이 그 전날 개정돼도 시험날, 개정된 법률로 시험 쳐야 돼요. 그러니까 날짜가 나오면 대부분 시험 치는 날 기준으로 출제를 해요. 출제하신 분이. 그럼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래 낸 거예요. 자, 2026년 3월 5일에 자격 정지 받은 자, 이래 나와요. 자, 2026년 3월 5일에 자격증 받아서 이 사람 중개업대 안 돼요? 되죠. 왜? 6개월 넘었잖아. 자격증지를 몇 개월 받았는지 상관없죠. 최대가 얼마까지? 6개월이잖아. 최대가 6개월.
그럼 6개월이 최대라는 것만 아는 사람은 이거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격사유 문제는요. 얘들은 날짜 카운트가 없잖아. 그럼 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만 판단하면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숫자가 나오잖아요. 3년, 2년 무조건 이것이어야 되죠. 이거는 숫자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3년, 3년. 근데 정지는 정지기간 최대가 6개월, 6개월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패턴이 여러 가지 모양을 달리해서 낼 수 있는데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중개비 종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요. 오른쪽에 이제 57페이지에 10번 한번 보세요. 자, 이 규정에 의한 업무진지 처받은 개업공사의 법인돼 있죠. 아, 법인인 개업공사가 이제 업무 중지를 받아요. 그럼 예를 들어보세요. 행복부동산 중개주식회사가 있어. 그럼 행복부동산 이제 중개주식회사에요. 어떤 직원 하나가 잘못해가지고 법인 전체가 어때요? 업무 중지를 팍 받은 거야. 그럼 이 법인은 업무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법인이 만약에 업무 6개월 받으면 법인 전체가 이제 업무를 못하니까 거기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실직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법인 안에서는 더 이상 안 돼요. 근데 법인이 업무 중지 처분을 받으면 요때 이 업무 중지 기간 동안에 결격사유 되는 사람을 따로 정해놨어요. 그게 누구냐면 업무 중지 자 처분 받을 당시에 그죠? 임원 또는 사원이었던 자들 요 사람들이 전부 다 결격사유자예요. 자, 업무중지 처분받을 당시라니까 이게 참 처분받을 당시가 틀린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 그러면 사유가 발생한 당시라니까 이게 이제 표현이 이런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A, B, C라는 임원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A가 위반을 했어요. B가 그만뒀어요. 임원들은 뭐 해임한다, 선임한다 표현하는데요. 그럼 D라는 임원이 선임이 돼서 들어왔어요. 근데 A가 위반한 게 요때 이제 뒤에 들켰어요. 그럼 들켜가지고, 자, 업무 중지 딱 6개월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업무 중지 딱 처분받을 때, 결격 사유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자, 오지 쓴다니까 내가 5개 써줄게. A, AC, ABC, ACD, ABCD. 정답. 한 번이죠. 자, D가 뭔 소용이 있어요? D는 위반행위 할 때 근무했어, 안 했어요? 그거 안 했잖아요. 업무중지 처분 받을 때는 근무했지만 위반행위 할 때는 지는 임원 아니었어요. 보세요. 위반행위 할 당시를 사유가 발생한 당시라는데요. 이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들 누구예요? 요 세 사람이잖아. 너희들이 전부 다 연대 책임지라 이거야. 일반 직원들은 연대 책임 안 져요. 직원은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건 임원 또는 사원들만. 즉 사원은 제가 임원급이라 했죠. 임원급 있는 사람들은 연대 책임지라는 거예요. 물론 대표자도 당연하고. 뜻은 아시겠죠? 근데 시험에서는 처분 받을 당시래 가지고 여기 ACD 나온다니까. 무슨 말 알죠? 수험생들 많이 당해요, 이거. 예, 여기 근무할 때 보니까 ACD가 근무하고 있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럼 B는 나갔잖아요. 나가도 업무중지 받으면 요 사람들 6개월 동안 중개 못해요. 밖에 나갔어도 안 돼요, 이거는. 자, 요게 이제 업무중지고. 자, 마지막 조문. 11번 한번 보세요. 자, 이 법 위반하여 300만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고. 자, 제가 여기다 쓸게요. 왜냐하면 징역이나 금고형보다 가벼운 형벌이 벌금형이에요. 이 벌금형은 형법상
6대 형벌에 해당합니다. 뭐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형, 구류, 과료몰수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살다가 범칙금, 과태료, 과징금 이런 거 말고요. 벌금형은 형사처벌 받은 거거든요. 이때부터 영원히 따라다니는 당신은 전과자예요. 평생 기록에 남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받도록 조심해야 돼요. 살면서. 왜? 벌금형 받았다가 나중에 또 다른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상습범이 돼요. 전과자들은 이게 한 번, 두 번 쌓이면요. 상습범이 되니까 과중이 돼요.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무슨 말 알죠? 살면서 뭐 징역, 금고 이런 거 안 받아야 돼. 그 벌금형 안 받아야 돼. 저도 벌금 한번 받을 뻔 하다가 합의 보고 나왔어요. 근데 징역이나 금고보다는 벌금이 가볍댔죠. 가볍다 보니까 벌금형은 반드시 중개사법 위반하셔야 돼요. 다른 법 위반에서는 상관없어요. 그럼 중개사법 위반한 사람이 금액도 최소한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 받아야지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3년 동안 중개 못해요. 금액 자체가 300만 원 이상 되면요. 이거 꽤 무거운 처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배우면 300만 원은 돈도 아닌 것 같이 느껴져. 왜 부동산은 이제 배우다 보면요. 막 몇 억씩 나오거든요. 뭐 1억, 2억, 뭐 몇 천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500만 원 뭐. 왜? 나중에 보면 뭐 무등록 중에서 3년 이하 징역이 3천만 원 벌금이고 자격증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 1천만 원 벌금 나오니까 왜 뭐 300만 원 이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 앉아 있는데 집에 혹시 범칙금이나 실제 과태료 고지서가 300만 원짜리 날아오면 어떤 기분 들겠어요? 그 가정법원 가야 되죠. 5만 원짜리 날아도 싸우죠. 운전하다가 왜 카메라 찍혀가지고 5만 원짜리 날아도 어때요? 집구석이 막 시끄러워. 난리가 나. 근데 300만 원짜리면 미쳐버리죠. 원래 무거워요. 이게 무거운 처벌인데 여기서는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게 뭡니까? 이 법 위반이에요. 그러면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500만 원 벌금 나왔어. 중개업 할 수 있어요. 이건 이 법 위반만 조심하면 돼요. 이거. 300만 원을 200만 원 내면 수험생 아무도 안 틀려 이거. 숫자 바꿔내면 아무도 안 틀려요. 근데 도로교통법 하고 주면 좋은데 이 출제위원이 아주 여러분 꼬시려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300만 원 벌금 받은 균을 냈어요. 음주운전이 중개사법입니까? 아니죠. 그게 도로교통법인가요? 근데 변호사법 위반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법 바꿔서 엄청 냈어요. 이거는. 얘만 조심하면 돼요. 그럼 몇 년간? 3년간 중개받는 거죠. 자, 요게 총 11가지입니다. 보신 대로. 그래서 이제 제가 모아놓은 거 보세요. 자기의 재산을 아예 다루지 못하는 그룹 있죠.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잖아. 징역이나 금고이나 벌금이나 형사처벌 받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은 행정처분 받은 사람.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져요. 가끔 이제 시험 문제 내면 어떤 분이 선생님 어디가 잘 나옵니까? 다 잘 나와, 다. 11개밖에 안 되는데 5개 가지고 낸댔잖아요. 그럼 5개 출제하면 그 다음 출제연이 앞에 낸 거 또 내요? 연속해서 안 내거든. 그럼 안 낸 거 중에 골라 5개 내고요. 또 그 다음에 되면 또 안 낸 거 중에 5개 골라내고 이런다니까. 그게 다 잘 나와, 이거는. 11개밖에 안 된다니까, 지금. 그럼 결격사유자 이냐, 아니냐? 잘 구분하시면 되죠. 자, 열어보시고요. 10분 쉬었다가 이제 다음 단원 가도록 하죠.